네, 저는 문화를 그리는 소리꾼 이진우라고 하고요. 10살 때부터 소리했고 지금은 이제 문화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극장 무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국립극장에 있는 국립창극단에서 이제 두 차례 이제 제가 차세대 명창, 그 다음에 내일의 명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두 차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영광스럽게도 국립극장 무대에서 이제 소리를 했었고요.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여러 차례 무대를 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월쯤에 이제 제가 저희 선생님 모시고 그 작은 창극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5년 동안 이어진 그 시리즈의 라스트 그 시즌인 그 꿈인 듯 취한 듯이라는 그 작품에서 배역을 맡아서 그 작은 창극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 이진우의 그 수군가 그 무대를 목요풍류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한식 주제로 해서 토크 콘서트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새로운 좀 경험을 많이 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 한식 재단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그 냉부에 출연하셨던 그 유현수 셰프님, 그 다음에 에드워드 건 셰프님, 그 다음에 가수 에릭남 씨하고 넷이서 이제 한식과 케이팝, 그 다음에 판소리를 묶어서 이제 1, 2부로 나눠서 이제 공연을 했었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정말 이제 연결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 개의 장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그 4명의 남자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제 작가님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머리 싸움을 한 결과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판소리 자체가 일종의 1인 모노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꾼 혼자서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역할을 맡아서 하는 형식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소리꾼들에게 배역을 나눠줘서 이제 국악 어떻게 보면 뮤지컬 같은 형식으로 소리도 하고 연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공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국립국악원에서 작은 창극도 하고요. 또 국립극장에서 그런 무대도 쓰고 또 그런 새로운 시도의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소리꾼으로 최근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제가 부를 곡은 판소리 단가 중에 번님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의 가진 역량에 맞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한 세상 번님네들 백년 영화가 그을만고 북망산 묻힌 번님 영화 마다고 붙였던가 인생의 희노애락 일장춘몽이 그 아닌가 서산에 해는 지고 남산도 산새들은 집을 찾아 날아드니 황혼일시 분명하고 부귀영화가 그을만고 이산저산 들어가서 책뿌리로 요기하고
반집 나무를 감아 잡구나 오중 중추 나래오니 왕후장산이 부럽지 않고 세상 풍진이 나매로구나 일응성처럼성 지내어 보세.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음악하고 굉장히 그 친밀도가 높았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셨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생각하면 지나칠 정도로 국악 애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방에서는 엄마가 레슨하시는 그런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은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장구 치시면서 시조를 하시기도 하고 가야금을 타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음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틀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본의 아니게 이제 서양 음악과 이제 전통 음악을 이제 균형 있게 이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뭐 근데 결정적이게 된 계기는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공연을 하나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할머니 한 명과 그다음에 할아버지 한 명이 이제 둘이서 한 분은 고수를 하시고 한 분은 소리를 하시는 그런 형태의 공연을 보게 됐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 2시간짜리였는데 막 관객들이 막 웃고 막 울기도 하고 막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판소리였던 거죠. 근데 집에 와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한테 엄마 나 판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절대 안 된다. 당신이 이제 예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식까지 예술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인가 4일을 물만 먹고 굶었대요. 기억은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저지만 그 자식을 그렇게 4일 동안 그렇게 굶긴 그 어머니도 참 참 대단하시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 제가 그 예술을 하는 거를 반대하셨다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래도 이겨서 판소리를 하게 됐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예중을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엄마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기가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13살이니까 누가 그거를 엄마 품을 떠나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싶겠어요. 근데 결국엔 엄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는 기숙사에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있다가 제가 적응을 못해서 서울에 이제 집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이제 13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죠. 네.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에 둘 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됐고 이제 서울에 중학교를 오면서 선생님을 좀 다른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분이 있는 그 타악의 명인이신 김동원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추천으로 저희 지금 스승님이신 안숙선 선생님을 뵙게 됐고 그때를 생각하면은 선생님 집을 처음 갔을 때 이제 보통은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선생님 앞에서 먼저 이제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소리를 이제 보여드려요. 거기서 이제 내가 가르치겠다, 못 가르치겠다를 이제 듣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가서 제가 너무 떨려서 제가 선생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심환을 이제 먹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떨려서 소리를 하는데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 선생님 그 부분이신 사부님께서 막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 꼬맹이가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근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 이제 내 제자가 되자. 한번 배워보자. 가르쳐보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벌써 지금 한 15년? 16년? 그렇게 사제의 연을 맺고 있어요. 제자로서 이제 우리 시대 최고의 그런 명창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소리꾼으로서나 또 이 사회에서 사는 그런 그냥 개인으로서나 참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죠. 누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소리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게 제가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우리 국악기를 참 배우고 싶었는데 맨날 마음만 먹었지 그걸 행동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가야금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학에 와서 이제 가야금을 이제 듣는 수업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들어서 그거를 계기로 좀 뭔가 좀 마음을 잡고 한번 가야금을 좀 타보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또 그게 또 저의 의지박약으로 인해서 그게 또 중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다시 마음을 좀 내서 가야금을 좀 다시 배워서 좀 그래도 나름 국악인인데 국악기 하나 정도는 좀 하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마스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악기도 악기지만은 저는 그 창극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극 요소가 굉장히 강한 장르고 어떻게 보면 1인 모노드라마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게 배역을 나눠서 소리를 하고 극을 연기를 하고 그런 게 참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도 뭐 창극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짧은 거기 때문에 작품성으로도 그게 사실 작품으로도 쳐주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립국악원에서 올렸던 작은 창극이라든지 특히 그 작은 창극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하고 이런 거의 또래 같은 동료들하고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참 자괴감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자만심을 많이 가졌구나. 내가 너무 내 이 쥐꼬리만한 그 실력으로 버텨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게 연출 선생님께서 굉장히 엄하시고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연출 선생님이 정말로 싫었거든요. 근데 공연이 이제 다 끝나고 한 6개월,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 미움보다도 그때 연출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지적하시고 꾸중하셨던 것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의 단점도 굉장히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좋은 그런 배역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나 소리나 그런 부분들을 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옛날에 그 남성 소리꾼 5명이서 했던 그 화영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참 아쉬움이 많아요. 작품 자체도 그렇지만 저에 대한 그런 것도 커서 지금 다시 그거를 한다면은 좀 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했으면은 참 후회가 없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회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공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올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참 모든 거를 해도 다 이렇게 아쉬움만 남아서 참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뭐 평생 그러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가치는 선생님들께서 뭐 이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거는 예술보다 사람, 곧 인성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닳도록. 근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지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그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서 참 내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도 많고 그릇된 행동을 많이 할 때도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참 그 말이 참 그 아킬레스건처럼 굉장히 항상 그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소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여기서 잘한다, 저기서 잘한다, 막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막 자만심도 생기고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막 험담도 막 나도 모르게 막 할 때도 있고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어려워요. 제가 그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가야 될 그리고 항상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비스무리한 그 지점까지는 제가 지켜나가면서 하고 싶은 게 저의 그런 큰 가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역시 뭐 연습이죠. 그러니까 뭐 예술이든 뭐 체육이든 또 그 외에 다른 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단한 연습이야말로 제가 그 연습을 통해서만이 제가 내고 싶은 소리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판소리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이 실력을 타고났다고 해도 그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는 또 한계가 드러나고 또 실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어느 지점까지 성장하려면 그 뒤에는 굉장한 그 노력과 연습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습, 꾸준한 연습. 그래서 막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장시간 하는 연습보다도 적게라도 뭐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매일매일 일정한 그런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층 더 나의 그런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한 분 계신데요. 근데 그분께서는 사실 그 국악 관련되신 분은 아니세요. 뭐 저의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면 그분 제가 대학원 정책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 그분께서 강의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고 또 저희 스승님하고 굉장히 친하세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도 많이 뵙고 그랬는데 뭐 다른 그런 걸 떠나서 다른 매체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워낙에 그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세요. 그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시고 석학이신데 제가 그 소리를 하면서 정말 20대 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소리가 좋아서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들어오고 나서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그 한 문장이 굉장히 크게 저한테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베스트 원이 아닌 온리 원을 지향하라. 그러니까 넘버 원이 아닌 온리 원을 지향하라라는 그 문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원이라는 그러니까 넘버 원이라는 거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기고
또 저 사람을 이기면서 올라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굉장한 상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대입을 하다 보면 저도 어찌 되었건 예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술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회, 그 다음에 뭐 공연 무대에서도 그 좋은 상을 타기 위해서, 또 좋은 무대를 쓰기 위해서 정말 그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적이 생기고, 또 2등을 하면은 너 왜 2등밖에 못했어? 열심히 더 했어야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 문장을 딱 읽는데, 야, 이건 뭐 거의 유력하다 라는, 솔직히 그런, 속으로 그런 걸 외쳤어요. 왜냐하면은 베스트 1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넘버 2, 또 넘버 3의 그런 사람들이 대체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경쟁을 통해서 저 사람을 꼭 이겨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는 조금 그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외롭고, 또 아무리 같은 길을 가는 동지들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1등이 될 수 있으니까 온전하게 동지애가 형성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베스트 원이 아닌 온리 원을 이제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또 그런 내가 나 아닌, 그러니까 이진호 아닌 무대는 없고, 또 이진호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이진호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배역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술가로서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행복한 예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온리원이 되면은 내 것인 것,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또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굉장히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우리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참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 나름대로, 저도 굉장히 시기 질투도 많고 참 그런데 어느샌가 그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걸 좀 내려놓자라고 생각하니까, 뭐 더 이상은 뭐 저보다 뭐 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삶이고, 또 내가 또 할 수 있는 또 소리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질투가 나고 막 그런 욕심이나 그런 미움보다도 참 쟤도 고생한다. 우리 같이 잘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 말이 저한테는 가장 지금 거의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네. 판소리라는, 그러니까 판소리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전통음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인기 장르이잖아요. 요즘 세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사실 현타?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온 게 이제 역시나 또 대학에 와서부터인데, 그 전까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예중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다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국악에 관련된 사람들만을 만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국악을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무관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부터는 그게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왜냐면은 대학에서는 이제 각계의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다 대학에 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사실 판소리, 민요,
시조 이거는 정말 다른 장르거든요. 정말 뭐 트로트, 뭐 발라드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근데 민요하고 판소리가 차이가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고 그리고 판소리가 민요 아니야? 민요가 판소리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맨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저거를 몰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맞아?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솔직하게 얘기해서 판소리라는 거는 이제 조선 영종조 때에 정말 지금 말하면은 대중가요처럼 이렇게 불려졌던 음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인기를 소진한 장르예요. 이미 인기를 한번 크게 얻고 소진한 장르가 시대에 지금 맞지 않는 무슨 충효라든가 뭐 애국심을 막 유발한다든가 뭐 말도 안 되는 인당수에 빠져서 그게 효도라고 한다든가 사실 공감이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물론 춘향과 이도령의 그런 사랑을 다룬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지만 요즘 그 사랑도 지금에 빗대어 보면은 굉장히 또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때 당시에는 그 국악에 대해서 막 물어봤어요. 너는 어떠니? 저는 어떠니? 너는 국악을 아니? 그리고 대중매체가 보는 그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그런 것도 보게 됐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씁쓸했어요. 씁쓸하고 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문제를 해서 뭔가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국악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하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도 그 지점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도 거기에서 뭔가 좀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국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또 그렇고 이게 또 업이다 보니까 또 대학교 4학년이 다가올수록 내가 이 직업을 과연 평생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말 무슨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또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길을 완전히 접고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동료, 후배, 또 선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뭐 단체에 들어간다거나 뭐 크게 단체에 들어간다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사실 단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선배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그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택은 한 가지예요.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를 해서 같은 프리랜서들끼리 팀을 모아서 공연을 하는 그런 건데 국악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거기서 정말 인원은 정말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나 정부 그다음에 그런 데서 우리 국악 전통 예술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기반을 닦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른들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른들께서는 그래 힘들다. 우리도 참 힘들었다. 그렇지만은 버텨야 한다. 그리고 다 때가 있다. 근데 뭐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좀 무책임한 말씀 같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힘듦을 저희들한테 다 하고 그리고 세대가
그 산 세대가 훨씬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최소한의 지원이나 최소한의 여건이나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또 내가 이 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 속에 사는데 참 그 말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제가 이런 문화의 기반 그리고 최소한의 예술가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경제적인 그런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은 덜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소리꾼이 아닌 이제 문화 정책이라는 그런 거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15년 동안 걸어온 그런 소리꾼의 길에서 조금 시선을 한쪽으로 옮겨서 이제 문화 정책가 이진우로서 이제 조금 가보자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판소리 수궁가 중에 토끼 잡혀들이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별주부의 꾀에 넘어간 토끼가 수궁에 들어가서 이제 용왕을 대면하는 곡인데요. 장단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장단으로 이루어진 소리입니다. 네. 그때야 토끼는 별주부의 꼬염에 꼬여 수궁으로 들어갔겠다. 수궁에 들어가 별주부가 땅을 동그랗게 그리더니만은 여보시오 퇴선생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오.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저 골문 밖에서 토끼 잡아들여라 하더라도 그 부디 놀래지 마시오. 아니 그 어쩐 말이오. 예, 우리 세상 갖고 보면 훈련대장 입시들래라 하는 말이니 그 부디 놀래지 말란 말이오. 그렇다니 더 말 않겠소만은 법인적 참말로 더럽소. 내가 수궁에 들어가서 훈련대장 하거든요 그 법을 그냥 촥 뜯어 고쳐버릴라요. 글랑거리고 별주부 영덕전 노른뜰에 공손히 복직하며 진세 나갔던 별주분 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서로의 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토끼는 어찌 되었느냐. 예, 토끼를 잡아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오호호, 그러하면 그 토끼 바삐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영이나이 좌우나졸 근근모조리 술렁수일 시을 해달라. 토끼를 해왔살지 진왕말리 장성사드 사장싸우에마 조사드 처음에 둘러싸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영문출사 도적 잡던 토끼 두기를 끄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다르면 어를 잡아 약개장도 족하니와 네 간을 내어 오개탕 데려 먹고 네 껍줄을 벗겨내야 찰랑 모아서 깔고 자면 그 14종 혈담에는 만병의 존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지.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송아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에 너를 잡아 죄패주 살찐다리 양해가 저저 콩판 후박 없이 나름 먹고 니볼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좁어 껴내야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모 주문 걸음으로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를 몰아가지.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망하지요. 말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성관모 후관적이라 유난왕장철 이바로다. 연왕오백금으로 죽은 뼈사가 쓰지 너를 살 재물었다가 대왕 좀 바쳤으면 천금상을 아니 주랴. 들거라 오 빠르거란 조장대로 콕 찔러 들어 음이니 토끼 하릴 없어 들어 대라 미달리우 왔다 이놈 별주부야 왜야 나 탄 것이 무엇이냐 오 그거 우리 수국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 수국남여가 본래 이러느냐 오 그러느니라 워따이 없어라 걸 맞을 옴흔하며 두 번만 타거들면 옹덕이 뼈가 두고 안남건니 영덕전 너는 들의 동댕이 쳐 예 토끼가 받으랬소. 제가 그렇게 대학원을 가고 나서 바로 이제 정책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연구만이 아닌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속해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거기서 일을 했었고요. 또 국회에 들어가서 제가 그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맨 처음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기관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이나 제도, 정책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또 그게 법이 되고 정책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시행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훨씬 더 빠르게 내가 만든 정책 또 내가 고민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또 제가 문화정책을 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그거는 문화정책이라는 거는 정말로 다른 여타의 정책보다도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예술가로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정책을 조금 더 예술인들이 조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문화정책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통음악 예술인 출신이라서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거에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문화재 보호법이라든가 또 문화진흥 정책, 그러니까 전통 예술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정책의 전 분야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상당히 애착이 가는 그런 분야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데요. 예술인 복지 정책입니다. 예술인 복지 정책을 제가 정말로 잘하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술인들
특히 저보다 한 세대 또 두 세대를 먼저 걸어가신 그런 원로 예술인들, 대한민국의 문화의 공로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에 대한 그런 마땅한 대우 또 처우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저의 동료 또 선배, 선후배님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이제 예술을 하고 또 창작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인 복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도 계속해서 제가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이 정책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소리꾼으로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참 그 몇 가지 고민들을 하던 와중에 그 뭔가 내가 소리꾼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큰 범위 안에서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예술의 기반을 닦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물론 이제 판소리와 문화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분야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게 보면은 문화 정책 역시도 문화 정책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예술가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술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잘 연관지어서 제가 이 길을 가보면 좋지 않을까, 뭔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데 그게 생각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만 갖다가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게 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에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그 두 분이 걱정이 됐는데, 한 분은 저희 엄마시고요, 또 한 분은 저희 스승님이셨어요.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내가 지금은 어떻게 결론을 못 내리니까 일단은 한 1년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선택이 어떻든 아주 그냥 밀고 나가 버리자. 그러다가 그 와중에 그 두 분한테 이제 결국에는 답답해서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예상 밖에도 그 엄마하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셨거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네가 태어났을 때 그 판소리만 하는 능력을 너한테 주시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해서 그게 너의 적성에 맞는다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도 그래, 국악계에도 너 같은 그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도 안 돼서 방향을 딱 잡고 대신에 이제 조건이 두 가지 일을 병행을 무조건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진우라는 개인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제 원체 성격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뭔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거기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겁도 많이 났을 텐데, 참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제가 두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삶도 살게 됐지만, 또 장점으로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좀 갇힌 생각, 뭔가 새로운 시도에 겁내는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한층 발전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이 뭔가 이런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많이 되죠. 예를 들면은 전통예술 지원 정책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통예술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줄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문화재 전승 지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작 국악에 대한 지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형문화재와 또 그의 제자들인 이제 이수자, 전수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분들께서 공연을 하신다, 아니면 뭐 행사를 하신다 했을 때에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오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나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지원금이 꼬박꼬박 이제 들어와요. 근데 또 창작음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악계가 창작음악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창작 지원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골고루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지원금으로 봤을 때는 적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고민했던 거는 무엇이냐면, 그 기존에 있던 정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줄기로 지원을 하면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뭐냐면 이 두 부류를 제외한,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이수자, 전수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증이 나와요. 그리고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울타리 밖에 있는 전통 음악만을 이제 고민하고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 그것이 굉장히 저는 사실 많이 안타깝고, 항상 사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저희 후배님들, 뭐 선배님들, 뭐 동료들 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마련이 되지 못했다는 거를, 만약에 제가 예술을 하지 않고 그냥 정책만 하던 사람이었다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워낙에 거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에 대한 다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책을 이제 거의 만들었고,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께서 같이 아마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술인 출신이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런 접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의 생각에 공감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구상을 했고, 아마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반기쯤에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동료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참 자랑스럽다, 참 기쁘다, 뭐 고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뿌듯하고, 예, 이래서 내가 이 직업을 또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뭐 어디까지나 저의 본령은 판소리 또 그리고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소리꾼으로서의 모습도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리꾼이라는 거는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인데 무대라는 것이 제가 쓰고 싶다고 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다가 제가 그 쓰임에 돼서 제가 그 무대에 오른다면은 언제든지 이 준비된 소리꾼으로서 저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대중들과 소통하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문화정책가로서는 제가 문화정책가의 직업을 가지면서 제가 모시던 보스분께서 가르쳐 주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처음처럼인데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던 그 초심을 변질되지 않고 잘 이어가서 초심이 종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졌던 제 동료들 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후배들 또 다음 세대의 저의 제자뻘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대한민국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아마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꼭 제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계획인데요. 제가 클래식을 참 좋아해요. 저의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이 클래식 음반도 굉장히 많이 모으고 공연도 정말 많이 보러 다니고 무슨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좀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특히나 제가 어렸을 적에 배운 바이올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의 그 마우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정말 귀가 돌도록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그 바이올린을 뭐 제 친구나 뭐 어머니한테 배우든지 해서 몇 년 안에는 제가 뭔가 곡 하나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실력을 좀 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계획도 개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이 계획이 말뿐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좀 더 실천해서 좀 더 제가 보람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어떻게 저의 앞길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뭔가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뭔가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은 뭐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래서 살아보니까 일단 저질러 보고 그래야 내가 느끼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이해가 되고 또 후회가 없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그 제가 인터뷰한 내용하고는 조금 모순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들으면 좀 오해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예술이라는 것도 평생 직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한 일이 너무 매일매일 이렇게 죽어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굉장히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랑해서 했던 일이 좀 싫어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또 심하면은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0%는 정말 죽어라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좀 남겨놔서 조금 그 20% 안에서 좀 내가 좀 객관적으로 내가 지나온 모습도 좀 보면서 또 숨 쉴 수 있는 또 조금 내가 조금 인간으로서의 그런 즐거움도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웠다면은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사랑해서 하고 있는 이 길이 평생 뭐라고 할까요? 이 고개 없이 그나마 조금 끝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예술가들에게 사랑받았던 예술가로 좀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인기를 받는 예술가도 좋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소리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참 소리 잘한다라고 들었을 때보다 저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또 그리고 저희 스승님들한테서 참 너는 소리 잘하는 소리꾼이다 라고 했을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뭐 소리꾼으로서도 그렇고 또 특히나 문화정책가로서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성과를 낸다면 예술인들이 좋아하는 예술가로 기억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막연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거고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소리는 수군가 중에 왕자진의 봉필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수궁에 들어간 토끼가 용왕을 잘 그렇게 거짓말로 꼬여서 용왕이 이제 토끼에게 그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거기서 이제 토끼하고 용왕이 술이 아주 담뿍 취해서 서로 이제 제담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토끼에게 이 수궁의 풍류를 들려주는 대목을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그때야 용왕이 토끼를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였는데 자하주 천일주로 기린포 안주 놓고 앵무잔 유리병에 천일주를 가득 부어 용왕이 쥐인지도리로 먼저 한 잔 자신 후에 토끼도 2~3배 권하는 바람에 먹더니 술이 담뿍 취하여 여보시오 용왕님 소태 평생에 이러한 대접은 처음이었고 죄를 짓는 일이오나 그 용객이라고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시까요? 용왕이 보비를 아니할 수 없어 그랑거리하고 토끼가 이렇게 용왕에게 용겜이라 부르고 용왕도 퇴겜이 하면서 서로 제담을 나눌 적에 토끼가 여보시오 용왕님 소태가 이 수궁에 들어와가지고 그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어. 용왕이 물으시되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 수궁에 들어온 김에 그 수궁 풍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랑그리하고 용왕이 토끼를 위하여 풍류를 하는데 수궁 풍류가
이렇게 낭자하던 것이었다. 왕자진 봉필리 축처사죽장모 정정쿵정쿵 석연자 고문 모술 둥둥둥둥 장양호 통소대대로대로 해강호 해금이며 고개고개고개 완전히 바람 격타고 지홍정 등파사 보호사 우이곡 재련곡을 곁들여서 노래건나 낭야헌 풍악소리 소궁이 진동한다. 토끼가 신명내어 여길래라 야길래라 내 간이야기여 위소의 강태공도 내 간시 쓴 그물 먹고 궁 80 달 80 160세 살았고 팽조원 동방사도 내간 조금 달라기에 판단만큼 드렸더니 3,000갑자 살았으며 태평으로 누리시니 어찌 아니야이여 야길래라 내 간이 약이여 암내 퍼들은 청포장 누르고 뒤에 내 퍼들은 초록장 눌러 한 가지는 띄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 추롱을 못 이겨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 돈일적 어머니는 동을 올리고 아버지는 노고를 지어 노고 지리지리 노고지리 아빠를 번쩍 축차가 들고 철랑철랑 떠진다.